고체역학에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을 받았을 때 내부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하죠. 지금까지 누르고 당기는 상황, 평행하게 쓸어내리는 상황, 그리고 잡고 돌리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잡고 구부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 그림처럼 막대기의 양 끝에 모멘트를 가해서 막대기를 구부리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고체역학에서는 항상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회전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막대의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 M만큼의 모멘트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벽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 밧줄을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벽은 밧줄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왼쪽을 향해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만약 사람은 오른쪽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는데 벽은 밧줄에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는다면 밧줄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하고 있는 어떤 물체를 구부러뜨리는 상황에서는 물체의 양쪽에 모멘트 화살표를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모멘트 화살표가 한쪽에만 그려져 있다면 그것은 해당 물체가 구부러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회전하는 상황인 것이겠죠. 그러니 위 그림에서 양쪽에 M만큼의 모멘트가 그려져 있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멘트의 부호 컨벤션은 여러분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기준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는 모양일 때가 플러스, 입꼬리가 내려가는 울상 모양일 때가 마이너스로 정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밴딩이 발생하면 말려 올라가는 쪽은 그 레이어의 길이가 줄어들고 그 반대편은 레이어의 길이가 늘어나죠. 이로부터 노멀 스트레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길이를 본래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으로부터 시그마 이퀄 2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공식을 통해 노멀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 막대에 밴딩이 일어날 때 각 위치마다 얼마만큼의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 델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일단 밴딩이 발생할 때 구조체의 각 레이어들은 중심이 C인 동심원의 형태로 구부러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막대의 옆 모서리는 동심원의 중심 C를 향하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 A', B, 그리고 B'에 생기는 각들은 모두 직각이 되겠죠. 이러한 가정을 사용해서 풀이하면 앞으로 노멀 스트레인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밴딩이 발생하면 길이가 줄어드는 레이어가 있고 길이가 늘어나는 레이어가 있죠. 그리고 레이어의 길이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연속적인 연속 함수이므로 분명히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레이어도 어딘가에 존재를 하겠죠. 고등학교 때 중간값 정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때 밴딩이 일어나도 길이가 밴딩이 일어나기 전과 차이가 나지 않는 레이어를 뉴트럴 엑시스라고 정하고 스트레인이나 스트레스 계산의 중심이 되는 축으로 활용을 합니다. 위 그림에서는 뉴트럴 엑시스가 중심 C로부터 로우만큼 떨어진 곳에 형성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뉴트럴 엑시스 자리에 Y축과 Z축이 그려져 있죠. 이때 무작정 뉴트럴 엑시스가 구조체 단면의 그냥 중앙에 있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구조체의 옆 단면의 형태로부터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를 구하는 계산 방법이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뉴트럴 엑시스가
밴딩 상황에서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레이어, 즉 노멀 스트레인이 0인 레이어, 곧 노멀 스트레스가 0인 레이어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뉴트럴 액시스를 기준으로 위에는 노멀 스트레인이 음수, 곧 노멀 스트레스가 음수, 다시 말해 컴프레시브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된다는 뜻이고, 뉴트럴 액시스를 기준으로 아래는 노멀 스트레인이 양수, 곧 노멀 스트레스가 양수, 다시 말해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뉴트럴 액시스를 y가 0인 곳으로 설정하고, 통상적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을 y값 양수로, 그리고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을 y값 음수로 보통 취급합니다. 이제 스트레인을 직접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막대의 본래 길이 L은 뉴트럴 액시스에서의 길이와 같으므로 로우 곱하기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길이 L'은 O 빼기 Y 곱하기 세타이고, 길이의 변화량 델타는 변화된 길이에서 본래 길이를 빼주면 되므로 마이너스 Y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은 델타 오버 L이고, 이전에 구한 내용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Y 오버 로우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곧 시그마는 2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로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토션 단원에서와 같이 행복한 정비례 관계가 등장했습니다. 토션 챕터에서 외부로부터 토크가 가해졌을 때 내부에 발생하는 쉬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이렇게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와 정비례했는데, 이번 밴딩 챕터에서 역시 외부로부터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내부에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는 뉴트럴 액시스로부터의 거리와 정비례하는군요. 노멀 스트레스 크기의 최대값은 뉴트럴 액시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고, 편의상 그 절대값을 시그마 m이라고 표현하면 유용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공식에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가 사용된 데에는 시그마가 음수가 되는 방향을 y의 양수 방향으로 정하는 관습 때문이죠. 아직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 문제가 하나는 뉴트럴 액시스가 그래서 어디에 형성된다는 것인지, 나머지 하나가 외부로부터의 모멘트 m과 내부에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간의 관계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는데 모두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면에서 모든 힘의 총합이 0이어야 함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힘의 총합은 인테그랄 시그마 y 곱하기 da이고, 이때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이므로 이를 대입해주면 인테그랄 시그마 m 마이너스 y 오버 c 곱하기 da가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m과 c는 상수이므로 인테그랄의 바깥으로 꺼내주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 뒷부분은 토션 챕터에서도 짚고 넘어갔던 First Moment of Area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First Moment of Area mx의 형태는 인테그랄 y dA 꼴이었고, my의 식 형태는 인테그랄 x da의 형태였죠. 단위는 길이 한 번, 면적 한 번이므로
미터 큐브를 사용했습니다.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는 I, X의 꼴이 인테그랄 Y 제곱 dA, I, Y의 꼴이 인테그랄 X 제곱 dA의 꼴이었고, 카르테시안 체계가 아니라 폴라 체계에서 세컨드 폴라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J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인테그랄 R 제곱 dA, 즉 인테그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dA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I, Y 더하기 I, X의 값과 같다는 관계식까지도 얻어냈었습니다. 이때 길이 2번과 면적 1번을 곱했으므로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의 4제곱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때 그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축을 정하기 위해서는 단면의 first moment가 0이 되도록 하는 위치에 축을 위치시키면 되는 것이겠죠. 즉, 축이 단면의 센트로이드를 지나도록 하는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결론, 뉴트럴 엑시스 혹은 뉴트럴 서페이스는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곳에 형성된다. 뉴트럴 엑시스는 센트로이드를 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점 O가 센트로이드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가 뉴트럴 엑시스로부터의 거리에 정비례하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꼴 모양의 도형을 어떤 축 위에 딱 세워두었을 때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도 축으로부터 거리와 정비례하거든요. 즉, 노멀 스트레스의 총합이 0이 되도록 하는 엑시스는 단면 도형이 중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엑시스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와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의 크기 모두 엑시스로부터의 거리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비유인 것이죠. 다시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가정을 적용해서 단면에서의 모든 힘의 총합이 0이 되도록 등식을 작성한 결과 레이어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뉴트럴 서페이스, 뉴트럴 엑시스가 단면의 센트로이드를 지나간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어디에 형성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되었는데 외부의 모멘트 M과 내부에 형성되는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간의 관계식은 아직 모른다는 점은 해결이 되지 않았죠. 이제 두 번째로 단면에서 모멘트의 합이 0이어야 함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N만큼의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 형성된 노멀 스트레스로 인해 외부의 모멘트를 상쇄시키면서 단면에서의 모멘트 총합이 0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내부에 발생한 노멀 스트레스로 인한 모멘트의 총합은 마이너스 m과 같다라고 등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 이퀄 인테그랄 y 곱하기 시그마 y dA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이므로 이를 식에 적용시켜주면 y 곱하기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 d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m과 c는 아까와 같이 상수이므로 인테그랄 바깥으로 꺼내주면 이렇게 되고, 이때 이 뒷부분은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인 IX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얻어낸 등식을 정리해보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모멘트 M은 시그마 M 오버 C 곱하기 I의 값과 같다라는 것이 되고, 시그마 M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M 곱하기 C 오버 I가 되는데, 이때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이므로 시그마 Y는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I가 된다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필히 숙지해 두어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그마 M 이퀄 M C 오버 I라는 공식 꼴에서 I 오버 C를 섹션 모듈러스 S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근, 빔같이 규격화되어 있는 기성 제품의 경우에는
I 따로, C 따로 계산할 필요 없도록 I 오버 C 값인 S 값을 제공해서 더 편리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섹션 모듈러스 S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단위가 미터 4제곱인 I를 단위가 미터인 C로 나누었으므로 섹션 모듈러스 S의 단위는 미터 큐브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I와 C를 각각 제공해주는 대신 섹션 모듈러스 S를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M 이퀄 시그마 M 곱하기 S 또 시그마 M 이퀄 M 오버 S 라는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공식을 암기할 가치는 정말 전혀 없고요. 차라리 섹션 모듈러스 S의 정의가 I 오버 C라는 점만 암기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 텐데요. 일단 위 구조물은 영스 모듈러스 E가 165 기가파스칼인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맥시멈 텐사일 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와 레디어스 오브 컬버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그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M은 3000 뉴턴 미터라고 값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저 모멘트의 화살표를 보면 위쪽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 아래쪽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위쪽은 텐사일, 아래쪽은 컴프레시브한 방향으로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공부한 공식에 의해 M 이퀄 시그마 M 오버 C 곱하기 I이니 M은 이미 알고 있고 이제 아직 모르고 있는 C와 I를 계산해내면 시그마 M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I는 뭐였죠? I는 인테그랄 Y제곱 곱하기 DA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Y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 Y가 0인 곳이 어디 기준인가요? 바로 뉴트럴 엑시스 기준이었죠. 자, 두 번째 질문, C는 뭐였죠? C는 Y의 절대값 중 최대값, 즉 뉴트럴 엑시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였죠. 결국 I와 C 모두 뉴트럴 엑시스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되는 값들이기에 뉴트럴 엑시스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진행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뉴트럴 엑시스는 어디에 형성되었죠? 인테그랄 y da가 0인 곳, 즉 센트로이드를 지나도록 하는 위치에 형성이 되었죠. 자, 이제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산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량 중심. 이것은 전체 질량 뭉텅이를 대표하는 지점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질량 전체 뭉텅이로부터 형성되는 퍼스트 모멘트의 총합이 질량 중심의 모든 질량을 압축시켰을 때 형성되는 퍼스트 모멘트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의 뭉텅이를 대표하는 지점이잖아요. 식으로 나타내면 축으로부터의 거리 h에 대해 인테그랄 h 곱하기 da의 값이 축으로부터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 h 바에 대해 h 바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고, 곧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인 h 바 값은 인테그랄 h 곱하기 da 오버 a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으로 뉴트럴 엑시스를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T자 모양 단면의 맨 아래 모서리를 임시로 활용할 축으로 사용합시다. 일단 딱 봐도 아랫부분 직사각형과 윗부분 직사각형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할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어진 두 직사각형의 센트로이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냥 각 직사각형의 정중앙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직사각형 파트로 인한 퍼스트 모멘트는 넓이 0.03 곱하기 0.04에
축으로부터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인 0.04 오버 2, 이 값들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고, 위쪽 직사각형 파트로 인한 퍼스트 모멘트는 넓이 0.09 곱하기 0.02에 축으로부터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인 0.04에 더해서 0.02 오버 2, 이 값들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1과 M2를 더한 값이 이 구조물 전체의 퍼스트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이제 T 모양 도형의 전체 넓이를 한 점으로 압축시킨 뒤에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원래의 퍼스트 모멘트와 크기가 같아질지 생각해 봅시다. 전체 넓이 A는 0.03 곱하기 0.04에 0.09 곱하기 0.02를 더한 값이고, 이를 활용해서 h바 이퀄 인테그랄 yda 오버 a라는 공식에 대입해보면 0.0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곧 이 맨 아래 축으로부터 38mm만큼 올라간 곳이 뉴트럴 엑시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도형의 질량 중심 센트로이드에 손가락을 딱 올려놓으면 도형이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는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질량의 중심이니까요. 아까는 축을 어딘가에 정해놓고 그 모멘트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어디를 축으로 정해야 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모멘트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모멘트의 총합이 0이 될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인테그랄 y 곱하기 da는 0이 되는 것이고, 축을 미리 정해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축이 어느 위치에 존재해야 할지를 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별로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금의 방법 대신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을 통해 계산하시게 될 경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일단 이 방법으로 뉴트럴 엑시스를 구해보기는 할까요? 윗부분 직사각형은 넓이가 0.09 곱하기 0.02, 즉 0.0018이 되고, 아랫부분의 직사각형은 그 넓이가 0.03 곱하기 0.04이므로 0.0012가 됩니다. 위쪽 직사각형과 아래쪽 직사각형의 넓이 비가 3대 2네요. 그러면 모멘트가 서로 균형을 이루려면 기준이 될 엑시스의 위치는 각 직사각형의 센트로이드를 이은 선분을 2대 3에 내분하는 곳에 존재해야 하겠네요. 각 직사각형의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는 20mm와 10mm를 더한 30mm이고, 방금 구한 2대 3이라는 비율에 의해 도형 전체의 센트로이드는 아래쪽 센트로이드로부터의 거리가 18mm여야 하니까 맨 아래 모서리로부터 20mm와 18mm를 더한 38mm만큼 올라간 곳이 뉴트럴 엑시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한 것과 결과가 동일하죠. 다만 지금 시도해본 방법은 분할된 파트들의 개수가 2개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좀 버거워집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먼저 시도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자, 방금의 과정을 통해 뉴트럴 엑시스는 아래에서부터 38mm만큼 올라간 곳에 형성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일단 I랑 C 중에서 C는 가장 먼저 알아낼 수 있겠네요. 뉴트럴 엑시스로부터 최대 거리가 그냥 C니까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밴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의 크기는 최대가 되죠. 뉴트럴 엑시스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38mm, 위쪽은 22mm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C는 0.038이라고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아 I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패러렐 엑시스 시오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I 바는 엑시스가 센트로이드를 지날 때의 I 값이고 도형이 평행이동한 경우에는 평행이동한 거리의 제곱 도형의 면적을 곱한 뒤에 더해주면 도형이 평행이동한 이후의 I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공식인데요. 이때 패러렐 엑시스 시오럼을 활용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엑시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 값이 I0다 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도형이 3m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I0 더하기 넓이인 1의 제곱 곱하기 이동한 거리의 제곱인 3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큰일이 납니다. 이유는 애초에 여기서 I0가 도형의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엑시스를 기준으로 구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러렐 엑시스 시오럼을 사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엑시스를 기준으로 구해진 I 값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거나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패러렐 엑시스 시오럼을 활용해서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엑시스 기준의 I 값을 역으로 먼저 구한 이후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공식 유도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라는 변수는 평행이동 이전에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엑시스 기준으로 계산할 때 사용한 거리이고 b는 기존 엑시스로부터 얼마나 평행이동되었는지의 길이이고 y'이라는 변수는 y 플러스 d로 평행이동이 이루어진 이후의 거리입니다. 자, 이 I 값은 인테그랄 y 프라임 제곱 곱하기 da이고 y 프라임은 y 더하기 d와 같으므로 y 더하기 d의 제곱 곱하기 da가 됩니다. 이 내부의 식을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y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2yd가 되고 이를 분해해 보면 y제곱 da와 d제곱 da 그리고 2yd da가 됩니다. 이때 y제곱 da의 적분값은 초기에 I 바가 되고 d제곱 곱하기 da는 d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d제곱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y dda에서는 d가 상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바깥으로 꺼내면 내부에는 y da만 남게 되는데요. 이때 y는 이때 사용한 변수이므로 이 도형의 이 엑시스를 기준으로 한 퍼스트 모멘트의 계산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평행이동 이후의 I 값은 평행이동 이전에 센트로이드를 축으로 할 때의 I 값인 I 바와 평행이동을 한 거리의 제곱인 D제곱 곱하기 도형의 넓이인 A를 곱한 것을 더한 값과 같다 라고 해서 I는 I 바 더하기 D제곱 A라는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실제 계산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전 단계에서 우리는 맨 아래에서부터 38mm 올라온 부분에 뉴트럴 엑시스가 형성된다는 것을 구했었죠. 자, 이제 T자 모형의 도형을 센트로이드 계산했던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아래쪽 직사각형과 위쪽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서 I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직사각형의 I 바값, 즉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엑시스를 기준으로 하는 세컨드 모멘트는 이전에 다루었던 공식에 따라 12분의 1 곱하기 0.03 곱하기 0.04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행 이동까지 이루어지면 I 바값에 0.03 곱하기 0.04 곱하기 0.038 마이너스 0.020 값의 제곱이 됩니다. 동일하게 위쪽 직사각형의 I 바값은 12분의 1 곱하기
0.09 곱하기 0.02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에 평행이동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0.09 곱하기 0.02 곱하기 0.050 마이너스 0.038의 제곱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한 이 두 i 값들을 더해주면 8.680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i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답을 계산해 볼까요? m은 시그마 n 곱하기 i 오버 c에서 m은 3000이라는 것을 구했고 c는 0.038이라는 것을 구했고 그리고 방금 전의 과정을 통해 i는 8.6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시그마 m은 m 곱하기 c 오버 i라는 공식에 의해 131.3 메가파스칼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이게 뉴트럴 엑시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즉 38mm만큼 아래에 떨어진 이곳에서의 스트레스 크기이므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의 맥시멈 값은 마이너스 131.3 메가파스칼이고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의 맥시멈 값은 131.3 메가파스칼 곱하기 0.038분의 0.022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76.04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의 경우 결국 로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 이는 노멀 스트레인과 노멀 스트레스 간의 관계식을 활용해야 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밴딩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 밴딩이 원의 원주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밴딩 발생 전 본래의 길이이자 뉴트럴 서페이스에서의 길이인 L은 로 곱하기 세타이고 밴딩이 발생한 후의 길이인 L'은 로 빼기 y 곱하기 세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y는 뉴트럴 엑시스를 기준으로 계산했죠. 길이 변화량인 델타는 L'에서 L을 빼준 마이너스 y 세타이고 곧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은 마이너스 y 오버 로우였습니다. 그리고 노멀 스트레인과 노멀 스트레스 간의 관계식은 시그마 이퀄 E 입실론, 즉 E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로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시그마 값과 영스 모듈러스 E 값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각 위치를 대입하면 로우를 결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선 뉴트럴 엑시스가 이쪽에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의 노멀 스트레스를 구했었죠. 이곳에서의 위치는 y 이퀄 0.038이고 이때의 시그마 값은 마이너스 131.3 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영스 모듈러스 E 값은 공통적으로 165 기가파스칼이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31.3 10의 6제곱이 165 10의 9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0.038 오버 로우가 된다는 것인데 이때 로우를 계산해 보면 47.8m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곳에서의 노멀 스트레스 크기도 구했었는데요. 이곳에서의 위치는 y 이퀄 마이너스 0.022였고 이곳에서의 노멀 스트레스 크기는 76.04 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식은 76.04 10의 6제곱은 165 10의 9제곱 곱하기 0.022 오버 로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한 로 값은 47.7m가 됩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오차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오차는 없는 셈 칩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북을 보면 약간 요상한 공식을 써서 구합니다. 우리는 레디어스 오브 커버처 로우를 구하는 과정에 분명히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가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는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대신 모멘트 m이 들어가 있네요. 아마 모멘트와 노멀 스트레스 간의 관계식까지 한꺼번에 같이 적용시켜서 유도해낸 공식인 것 같아요. 유도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에 따라 m 이퀄 시그마 m 곱하기 i 오버 c인데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이므로 공식을 정리하면 시그마 y는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i가 됩니다. 그리고 입실론은 마이너스 y 오버 로우였죠. 이 시그마에 대한 식과 입실론에 대한 식을 시그마 이퀄 2 입실론이라는 공식에 적용시켜 보면 m 마이너스 y 오버 i 이퀄 2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로우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y를 소거시켜주면 m 오버 2 곱하기 i가 1 오버 로우, 즉 커버처 카파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커버처 카파는 레디어스 로우의 역수입니다. 즉 1 오버 로우 카파가 m 오버 2i라는 공식을 얻어낸 것인데요. 이건 뭐 외워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머릿속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굳이 안 외우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봄학기에 실제로 공부하면서는 못 알아챘었는데 이 공식이 나중에 챕터 9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이게 될 공식이었음을 지금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에 공부하면서는 지금 챕터 4에 나온 이 공식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학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활발하게 쓰이는 공식이었네요. 챕터 9에서는 m 이퀄 2i 카파라는 형태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많이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구부리는 모멘트로 인한 노멀 스트레스 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을 텐데 챕터 4의 4가지 컨텐츠 중 이제 하나가 끝난 셈이죠. 하지만 지금 첫 단계에서 시간이 유난히 많이 소요된 것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공식, 수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이나 일반 물리학 개념들도 같이 리마인드 해보고 지금까지 연습 문제로는 문제 하나만 풀이했음에도 그 한 문제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느린 페이스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내용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올 누르고 당기는 폴스로 인해 생기는 밴딩 부분은 별로 새로운 개념이나 공식이 없기에 설명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 딸려오는 두 컨텐츠들은 별로 핵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수적인 내용이라 시험이 임박해올 때 잠시 마스터해두고 그 이후에는 까먹어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다뤄왔던 상황이고 오른쪽은 뭔가 많이 달라 보이는 상황이네요. 모멘트 대신 힘이 주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른쪽에도 이 부분을 보면 밴딩이 생길 것처럼 보이죠. 왼쪽 부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잘려 있는 상태니까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 비슷하죠. 여기도 외부로부터의 힘 때문에 밴딩이 발생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위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엑시스로부터 에센트릭하게, 즉 삐딱하게 가해지는 힘은 모멘트를 형성해버립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사실이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엑시스와의 거리와 힘의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외부 로드와 센트로이드 라인 간의 거리는 이 경우 0.016m, 로드의 크기는 700N이므로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이 두 값을 곱해준 11.2N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와 힘을 곱해서 모멘트를 구해내면 그 이후부터는 풀이 과정이 차이가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힘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단순히 모멘트가 아니라 힘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인장,
그리고 위아래로 누르면 압축. 이건 액시얼 로딩 챕터에서 다루었던 노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액시얼 로딩으로 인한 노멀 스트레스도 고려하고 밴딩으로 인한 노멀 스트레스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기만 해도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700N의 액시얼 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면을 기준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7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면은 서큘러하기에 에어리아는 파이 오버 4 곱하기 0.012의 제곱, 즉 1.131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 제곱이 에어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로드는 700N입니다. 따라서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센트릭은 P 오버 A에 의해 6.19 10의 6파스칼, 즉 6.19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노멀 스트레스의 방향은 인장되는 방향이니 플러스 보호를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700N의 힘이 형성한 11.2Nm의 모멘트로 인해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M은 시그마 M 곱하기 I 오버 C이고 M 값은 11.2, C 값은 0.006, 그리고 I 값은 지금 즉석으로 계산해서 파이 오버 4 곱하기 0.006 4제곱, 즉 1.02의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한 시그마 M 값은 65.9 메가파스칼이 되고 오른쪽 끝은 압축되려 하고 왼쪽 끝은 인장되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 끝에서의 노멀 스트레스의 총합은 6.19 메가 더하기 65.9 메가가 되어서 72.1 메가파스칼이 되겠고 오른쪽 끝에서는 6.19 메가 마이너스 65.9 메가가 되어서 마이너스 59.7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72.2 마이너스 59.8이라는 결과가 나와주고 있네요. 숫자가 약간 다른 건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사이언티스트나 매트매티션이 아니라 엔지니어니까 크게 문제될 정도의 오차가 아닙니다. 시그니피컨트 피규어에 집착하시는 조교님이나 교수님이 아니시라면 채점할 때도 소수점의 개수가 약간 다르거나 숫자가 조금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얘네 둘을 서로 더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이때 한번 고찰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단면의 센트로이드에서 노멀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센트릭한 로드로 인해 기존의 뉴트럴 엑시스가 옆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시그마 센트릭은 6.19 메가파스칼이었고 밴딩으로 인한 시그마 값은 65.9 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이때 밴딩 상황에서 시그마 y는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이므로 마이너스 65.9 10의 6제곱 오버 0.006y, 즉 마이너스 1.10 10의 10제곱 y라고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곧 6.19 10의 6제곱 마이너스 1.10 10의 10제곱 곱하기 y 이퀄 0의 근은 y 이퀄 5.63 10의 마이너스 4 미터가 되므로 즉 0.563mm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곳에서 새로운 뉴트럴 엑시스가 형성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0.56이나 0.563이나 괜찮은 수준입니다. 앞에 가장 큰 것 하나, 그 다음으로 큰 것 하나까지 끝냈고 이제 조물액이 2개만 남았습니다. 이젠 서로 다른 여러 재료들을 함께 용접 같은 걸로 붙인 뒤에 구부려 볼 텐데요.
다만 이 챕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구부러질 때 원의 형태를 따라 구부러진다고 가정하기로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값의 크기는 뉴트럴 엑시스와의 거리에 정비례합니다. 어떤 재료가 쓰였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는 다릅니다. 시그마 이퀄 2 곱하기 입실론인데 이때 영스 모듈러스 이 값은 재료가 달라지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쓰였느냐에 따라 시그마의 변화량, 즉 기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번 재료에서보다 2번 재료에서 시그마의 변화가 더 급격하죠. 기울기로 따지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번 재료보다 2번 재료의 영스 모듈러스, 즉 이 값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분석이나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지금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만 보더라도 또 직사각형의 정중앙이 아니죠. 뉴트럴 엑시스 위치는 단면에서 폴스의 총합, 곧 단면에서 폴스의 면적분 값이 0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는데 영스 모듈러스가 유니폼하지 않은 이상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직사각형 단면 자체의 정중앙, 즉 센트로이드를 지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계산 트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스 모듈러스의 비율을 가중치로서 곱해버리면 됩니다. 한 재료의 이 값이 100기가짜리이고 나머지 재료의 이 값이 300기가짜리라면 단면 전체를 100기가짜리 재료로 통일시킨 다음 300기가짜리 재료가 있던 면적을 3배로 늘려버리면 됩니다. 반대로 단면 전체를 300기가짜리로 통일시킨 다음 100기가짜리 재료가 있던 면적을 3분의 1배로 줄여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면적을 줄이고 늘릴 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엑시스와 나란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면으로 이야기해보면 DA가 N 곱하기 DA가 되도록 할 때 팽창하고 수축하는 모든 입자들은 엑시스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갖고 있도록 팽창과 수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값의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고 싶은 거잖아요. 상수를 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축 팽창이 엑시스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수축하고 팽창한 입자들이 엑시스로부터 거리가 다 달라지면 퍼스트 모멘트든 세컨드 모멘트든 계산 결과가 꼬여버립니다. 저희는 그냥 n배 곱을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도요. 그러면 뉴트럴 엑시스를 구하거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하거나 할 때 발생하지 않아야 할 오차가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변화시킬 때에는 엑시스와 나란한 방향으로만 해주셔야 합니다. 결론은 다른 재료가 2개였든 3개였든 4개였든 또는 그 이상이었든 이 값 비율을 곱해서 재료를 하나로 통일해준 다음에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뉴트럴 엑시스 구하고 C 구하고 I 구하고 시그마 M 구하고 등등 하던 대로 다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서 통일된 재료로 만들어진 단면을 기준으로 노멀 스트레스를 잘 계산을 해주셨다면 최종적으로 문제에 답하기 전 다시 본래 재료의 노멀 스트레스를 도출해 주셔야 합니다. n배만큼 팽창시켜 놓았던 에어리어를 다시 원래대로 압축을 시키면 동일한 면적에 형성되는 힘의 크기도 밀도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두운 재료의 이 값이 100기가, 밝은 재료의 이 값이 300기가였는데 전부 100기가짜리 재료로 통일시켜서 오른쪽과 같은 단면이 나왔다면 오른쪽 단면에서 시그마 이퀄 100기가 곱하기 입실론이었던 것을 다시 밝은 도형의 면적에서는 시그마 이퀄 300기가 곱하기 입실론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구역에서 시그마도 통일된 재료에서 구했던 시그마 값에 비해 3배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크기에 3배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물성이 다른 물질들이 함께 사용된 구주체를 구부리는 유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인 언시메트릭 밴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모멘트를 가할 때의 경우입니다. 마지막 컨텐츠네요.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 모두와도 평행하지 않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에센트릭 로드가 단면의 센트로이드로부터 Y축 방향으로도 그리고 Z축 방향으로도 엇나가 있는 위치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시메트릭한 모멘트의 성분들로 분해해서 따로따로 계산하고 나중에 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한번 풀이해 볼게요. 다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수를 직접 구하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식 형태로만 풀이해서 적어 볼게요. 일단 비스듬한 방향의 모멘트 M을 시메트릭한 방향의 모멘트 두 개의 합으로 분해하겠습니다. My MY는 M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MZ의 크기는 M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밴딩 상황에서 M 이퀄 시그마 M 곱하기 I 오버 C이니까 시그마 M, MY 모멘트로 인해 발생한 시그마 M 값은 M 사인 세타 곱하기 CY 오버 IY가 되고 시그마 M, MZ 모멘트로 인해 발생한 시그마 M 값은 M 코사인 세타 곱하기 CZ 오버 IZ가 됩니다. 일단 그림을 보면 MY로 인해서는 오른쪽이 압축, 왼쪽이 임장, 그리고 MZ로 인해서는 위쪽이 압축, 아래쪽이 임장이 되겠네요. 이를 부호에 반영해서 함수식을 작성하면 시그마 my 오브 z는 m 사인 세타 곱하기 z 오버 i y가 되고 시그마 m z 오브 y는 m 코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i 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그냥 더해주면 y와 z 좌표에 따라 노멀 스트레스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완성되겠네요. 시그마 y z는 마이너스 m 코사인 세타 오버 iz 곱하기 y에 m 사인 세타 오버 iy 곱하기 z를 더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트럴 엑시스는 노멀 스트레스가 0이 되는 곳이죠. 그 뉴트럴 엑시스의 각도 파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y 오버 z의 꼴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파이는 위 그림에 따르면 y 변화량 오버 z 변화량이잖아요. 뉴트럴 엑시스에서는 이 함수식의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y 오버 z 식의 형태를 얻어내기 위해 양변을 z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m 코사인 세타 오버 iz 곱하기 y 오버 z 더하기 m 사인 세타 오버 iy가 0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이항해주면 y 오버 z, 즉 탄젠트 파이의 값이 m 사인 세타 오버 iy 곱하기 iz 오버 m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m을 약분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iz 오버 iy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뉴트럴 엑시스의 방향 파이와 모멘트가 기울어진 방향 세타가 같지는 않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한눈에 전체의 스트레스 분포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오른쪽 위 방향으로는 컴프레시브한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었고 왼쪽 아래 방향으로는 텐사일한 노멀 스트레스가 형성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챕터 2에서 등장했던 주요 공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실론 이퀄 델타 오버 L,
시그마 이퀄 P 오버 A, 시그마 이퀄 2 곱하기 입실론, 감마는 기울어진 각도의 크기, 타우 에버리지는 P 오버 A, 그리고 타우 이퀄 G 오버 감마였습니다. 챕터 3에서는 포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타우 로 이퀄 타우 M 곱하기 로 오버 C였고, T 이퀄 인테그랄 로 타우 M 곱하기 로 오버 C, 곧 타우 M 곱하기 J 오버 C였습니다. 이번에 공부한 챕터 4에서 주요 공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이퀄 로 곱하기 세타, L 프라임 이퀄 로 마이너스 Y 곱하기 세타, 델타 이퀄 마이너스 Y 곱하기 세타, 입실론 이퀄 마이너스 Y 오버 로, 시그마 이퀄 2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로, 마이너스 M 이퀄 인테그랄 Y 시그마 M 곱하기 마이너스 Y 오버 C, 따라서 M 이퀄 시그마 M 곱하기 I 오버 C, 그리고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공식은 M 이퀄 EI 카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도감 중에서 4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을 하거나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임장이 되는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었고, 쓸어내릴 때에는 평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었고, 잡고 돌리는 토크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원 방향을 따라 회전하는 시어링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때 그 시어링 스트레스의 크기는 회전 축에서는 크기가 0이고 회전 축에서부터의 거리에 정비례하게 크기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멘트 단원에서는 어떤 뉴트럴 엑시스를 기준으로 한쪽은 컴프레시브, 나머지 한쪽은 텐사일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구부러짐이 이루어졌습니다.